제 인생을 잉크에 찍어 종이 위에 남긴다면 아마 희생이라는 두 글자로 시작해야 할 겁니다. 27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제 품에 안겨 울던 핏덩이 아들 오찬이를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남들처럼 화사하게 꾸미지도 좋은 곳에 여행 한번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동대문 시장 한 귀퉁이에서 시작한 작은 식당이 제 세상의 전부였고 식당 구석 쪽방이 제 유일한 안식처였죠. 손님들이 남긴 밥을 끓여 끼니를 때우면서도 제 아들 입에는 늘 따뜻한 쌀밥과 고기 반찬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고 모은 세월이 쌓여 어느덧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작은 건물 한 채와 평생 살 수 있을 정도의 예금이 바로 제 고단했던 삶의 훈장이었죠. 이제 70을 넘기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가 많아요. 닳아버린 무릎과 굽어버린 허리는 돈으로 펼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 아들 오찬이었습니다. 40이 넘도록 제 눈에는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았지만 그런 아들이 작년에 드디어 짝을 찾아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며느리 유지연은 싹싹하고 애교 많은 아이였어요. 저를 볼 때마다 어머님, 어머님 하고 달려와 안기는 모습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도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 남은 생애 가장 중요한 과업을 마무리해야겠다고. 저는 제 오랜 친구인 박 변호사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묵직한 가죽 소파와 높은 책장이 위압적인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 제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돋보기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김미자 여사님, 정말 모든 재산을 아드님 내외에게 상속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자녀가 한 명뿐이라도 요즘 세상에는 여러 안전장치를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유일한 핏줄인데요. 내가 없으면 오찬이랑 세아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마지막 바람입니다. 다른 안전장치가 뭐 필요하겠어요. 부모 자식 사이에. 제 단호한 대답에 박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미리 준비해 온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본인 김미자의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과 예금, 유가증권 일체를 아들 손오찬에게 상속한다. 짧지만 제 인생 전부가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제 이름 석자를 정성껏 써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제 평생의 짐을 모두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뿐해졌어요. 이제야 부모로서의 마지막 의무를 다한 것만 같아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벌써 들었는지 목소리가 잔뜩 상기되어 있었죠. 어머님, 방금 변호사님한테 연락받았어요. 세상에 저희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수화기 너머로 지연이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에 있던 오찬이도 거들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지연이랑 저랑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너희 둘이 행복하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연이는 감동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며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님 역시 통 크시다니까요. 아버님이 하늘에서 보셨으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어머님은 세상 최고의 어머니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선택이 완벽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아들 내외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가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이니만큼 둘이 함께할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죠. 어머니, 저희가 모아둔 돈이 있긴 한데 번듯한 아파트 전세를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요. 아들 오찬이가 쭈뼛거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 지연이가 아들의 팔을 툭 치며 나섰죠. 오찬 씨는 답답하게 왜 말을 못해요. 어머님, 저희 신혼집 전세금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힘으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친구들 보기에도 그렇고 너무 작은 집에서 시작하면 오찬 씨 기죽을까 봐요. 어미 된 마음에 자식 기죽는다는 소리만큼 가슴 아픈 말이 또 있을까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건 미리 말했어야지. 얼마가 필요하니? 한 2억 정도만 있으면 둘이 살기 딱 좋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억. 제게는 물론 큰 돈이었지만 아들의 행복한 시작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은행으로 가 통장에 있던 2억 원을 아들의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돈을 보냈다고 말하자 지연이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평생 잘할게요.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을 거예요. 그 살가운 목소리에 제 마음은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죠. 2달 후 아들 내외는 드디어 집들이를 한다며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갈비찜이며 잡채며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어 바리바리 싸들고 그들의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관부터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거실에는 제 키만한 거대한 스마트 TV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소파는 드라마 속 재벌 회장님 댁에서나 보던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였고 주방에는 뭐가 뭔지도 모를 번쩍이는 수입 가전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신혼집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물었습니다. 오찬아, 지연아, 이게 다 뭐니? 집이 무슨 모델하우스 같구나. 이런 거 다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들었어? 제 질문에 지연이가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 이렇게 하고 살아요. 혼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사람 구실한다잖아요. 이 소파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 건데 제가 발품 팔아서 얼마나 싸게 샀다고요. 뭐, 소파 하나에 1,000만 원이라고? 네. 저기 저 커피 머신도 500만 원짜리고요. 안방 침대는 거의 2천만 원 줬어요. 오찬 씨가 잠자리는 편해야 한다고 해서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보태준 2억은 전세금을 위한 돈이었지 이런 사치품을 사라고 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지연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덧붙였죠. 어머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설마 아까워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어차피 다 저희 물려주실 재산인데 좀 먼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오찬 씨? 그럼. 우리 지연이 말이 다 맞아. 어머니, 너무 옛날 분처럼 그러지 마세요. 다 우리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아들까지 거드는 모습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그래. 젊은 애들이야 좋은 거 쓰고 싶겠지. 내가 너무 빡빡하게 생각하나 보다라며 애써 서운한 마음을 눌러 담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고 차가운 바늘 하나가 콕 박히는 듯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시간은 흘러 제 칠순이 되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하나뿐이니 생일만큼은 챙겨주겠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에게서 아침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녁에 좋은 데 예약해놨으니까 제일 예쁜 옷 입고 나오세요. 지연이의 밝은 목소리에 지난날의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고운 한복을 꺼내 입고 화장대 앞에 앉아 분도 발랐습니다. 약속 장소는 호텔 최상층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휘황찬란한 곳이었죠.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그저 배경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야경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저에게는 맛이 어떤지 한번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음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바빴습니다. 지연아, 이 각도에서 찍으니까 더 예쁘다. 정말? 오찬 씨도 이쪽으로 와봐요. 우리 부부 사진도 올려야지. 친구들이 보면 다들 부러워하겠다. 저는 그저 맞은편에 앉아 어색하게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려한 음식들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죠. 식사가 끝날 무렵 지연이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쇼핑백 하나를 제게 쓱 내밀었습니다. 참 어머님 선물. 이거 고르느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선물까지 챙겨주는 마음에 저는 기대를 품고 포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여는 순간 제 얼굴의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누가 봐도 동네 시장 좌판에서나 팔 법한 촌스러운 꽃무늬가 그려진 조잡한 스카프 한 장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질은 까슬까슬했고 마감 처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제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뿌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님? 이런 화사한 게 어머님 얼굴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제 안목 괜찮죠?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밥값만 수십만 원이 넘는 이런 곳에 데려와서는 고작 이런 성의 없는 물건을 선물이라고 내미는 저 아이의 속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는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에 박혔던 그 작은 바늘이 이제는 제 심장을 쿡쿡 쑤셔대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언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짙은 어둠처럼 제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소파와 500만 원짜리 커피 머신을 살 때는 그리도 안목이 높던 며느리가 제 선물로는 시장 좌판에서도 외면할 법한 스카프를 내밀며 안목 괜찮죠? 라고 묻던 그 뻔뻔한 얼굴이 자꾸만 어른거렸어요. 그 아이에게 저는 제 칠순이라는 기념일은 그저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SNS에 과시할 사진 몇 장을 건지기 위한 배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서운함을 넘어선 어떤 서늘한 감정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어요. 내가 늙어서 속이 좁아졌나 보다. 요즘 젊은 애들 생각은 우리 때와는 다른 걸 테지. 그렇게 수십 번을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 내 핏줄에 대한 기대를 차마 놓아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지러운 마음을 다잡고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볕이 좋아 마당에 앉아 고추를 말리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낯선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는 며느리 지연이가, 조수석에서는 아들 오찬이가 싱글벙글 웃으며 내렸죠.
차는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번쩍이는 은색 외제차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지연이는 마치 자기 차인 양 익숙하게 문을 잠그고는 제게 달려왔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차니? 너희 차는 아니지? 에이, 어머님도. 그럼 누구 차겠어요? 친구 차 시승 한번 해봤는데, 와, 정말 좋더라고요. 오찬 씨 차랑은 비교도 안 돼요. 어머님, 오찬 씨 차, 그거 너무 낡았잖아요. 덜덜거리는 소리도 심하고, 여름엔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오찬 씨 친구들은 다 이런 번쩍이는 차 끌고 다니는데, 우리만 국산 구닥다리 차 타니까 오찬 씨가 얼마나 기죽는지 아세요? 지연이는 숨도 쉬지 않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저 마당의 고추만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탈만한데 뭘 그러니? 차라는 게 굴러가기만 하면 됐지. 어머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세상의 차는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위고 명함이라고요. 오찬 씨가 능력이 없어서 저런 차 타는 줄 알면 어떡해요. 제가 다 속상해요.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오찬이가 쭈뼛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거래처 사람들 만날 때도 차 때문에 괜히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긴 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혼집 가구를 채울 때와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었어요. 남들 보기 창피해서 아들 기죽을까봐. 그놈의 체면이 뭔지. 그래서 너희들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제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지연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번에 오찬 씨 차 한 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왕이면 오늘 저희가 타고 온 이 모델로요.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라 할인도 많이 해준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연아, 이게 얼마짜리인 줄은 알고 하는 소리니? 내 평생 벌어도 이런 차는 꿈도 못 꿔봤다. 그러니까요. 어머님은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아들이라도 이런 차 타면서 폼 나게 살아야 보상받는 기분이 드시지 않겠어요? 저희가 잘 돼야 어머님도 어깨 펴고 사실 수 있는 거고요.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얼마 전에 집 얻는데 큰 돈을 보태줬는데 또 무슨 돈이 있어서 차를 사주니.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제 거절에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잘거리던 애교는 온데간데 없고 입을 삐죽 내민 채 팔짱을 끼더군요. 알았어요. 어머님 뜻이 정그러시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죠. 가요, 오찬 씨. 괜히 말했다가 우리만 치사한 사람 됐네. 지연이는 보란듯이 휙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오찬이는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꽁무니를 빼며 따라 나섰습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사라지는 차를 보며 저는 가슴 한쪽이 답답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보름이 넘도록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괜한 걱정에 애가 타기 시작할 무렵 오찬이에게서 밤늦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어요.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다.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지연이는 괜찮고? 어머니, 지연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뭐? 어디가 아픈데? 그게 아무래도 임신 초기인 것 같아요. 자꾸 헛구역질하고 입맛도 없어 하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매일 누워만 있어요. 의사가 임신 초기에는 스트레스가 제일 위험하다고 했는데
아들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주라니, 제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었어요. 정말이냐? 그럼 병원은 가봤고? 아니요. 아직 지연이가 마음이 불편해서 병원 갈 기운도 없대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능력 없는 남편이라 지연이한테 차 하나 못 사줘서 스트레스 받게 하고 뱃속 아기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다 제 탓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자책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손주의 건강이 위험하다는데 늙은이의 고집 따위가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알았다. 알았으니 그만 울어라. 내일 당장 필요한 돈 보내주마. 그러니 지연이 잘 챙기고 병원부터 가보도록 해. 정말이세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언제 울었냐는 듯 금세 밝아진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른 아침부터 은행으로 가 제 정기예금을 깨서 수천만 원을 아들의 통장으로 붙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뭉텅 비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오직 뱃속의 손주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 내 손주만 건강하다면야. 며칠 후 아들 내외는 보란 듯이 그 번쩍이는 은색 외제 차를 끌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연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 화사하게 웃으며 제 팔에 매달렸죠. 어머님,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이 차 타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려서 그런지 입덧도 싹 사라졌어요. 저는 그 아이의 배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병원은 다녀왔니? 아기는 괜찮다고 하더냐? 아, 병원이요? 가보니까 아직은 잘 안 보인대요. 너무 초기라서. 그래도 이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마음 편하게 있으면 금방 생기겠죠. 호호.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돈은 그들의 손에 들어갔고 저는 손주를 미끼로 제 자식에게 사기를 당한 어리석은 늙은이가 되어버렸을 뿐이니까요. 그 사건 이후로 제 마음의 문은 조금씩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애써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젊은 시절 고생만 한 저와는 달리 제 자식만큼은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제게는 허영으로 보이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갑옷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파 병원에 다녀왔더니 의사가 쉬면서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으라고 하더군요. 문득 아들 생각이 나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잔뜩 해서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걱정할까봐 그저 얼굴이나 보고 오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들의 집에 들어선 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허전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제가 혼수로 해줬던 낡은 신발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을 묵묵히 지키고 있던 제게는 남편의 유품과도 같았던 오래된 서재 책상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가게를 정리하던 손때 묻은 그 책상 말입니다. 아들이 어릴 적 그 책상에 앉아 끙끙대며 숙제를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오찬아, 지연아, 집에 있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안방에서 지연이가 하품을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지연아,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저기 있던 책상, 어디 갔어? 제 다급한 물음에 지연이는 귀찮다는 듯이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낡아 빠진 책상이요? 제가 버렸어요. 뭐, 그걸 너가 왜 버려? 그게 어떤 건 줄 알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지연이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어머님은 왜 소리를 지르세요? 아니, 그 칙칙하고 자리만 차지하는 걸 그럼 집에 둬요? 집안 분위기만 망치는데. 그리고 그것만 버린 거 아니에요. 저기 창고에 있던 촌스러운 옛날 앨범들도 싹 다 정리해서 버렸어요. 뭐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앨범에는 제 결혼 사진부터 갓 태어난 오찬이의 모습, 남편과 함께한 몇 장 안 되는 가족 사진까지 제 인생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제 삶 그 자체였어요. 어머님, 그런 건 이제 다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올리는 시대예요. 누가 요즘 그렇게 두껍고 촌스러운 앨범을 집에 둬요. 제가 다 최신 스타일로 바꿔주려고 그런 건데 왜 그렇게 속 좁게 구세요? 뻔뻔하기 짝이 없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돈을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제 마음을 후벼 파더니 이제는 제 추억까지 쓰레기 취급하며 버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제 남편과의 기억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들고 온 반찬통을 거실 바닥에 내려놓고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어머님, 어디 가세요? 반찬은 놓고 가셔야죠.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컸어요. 내 자식, 내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실은 내 모든 것을 갉아먹는 흡혈귀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의 이 끔찍한 예감이 그저 늙은이의 망상일 뿐이라고, 제발 아니라고 빌고 싶었습니다. 몸을 추스른 저는 다시 한번 아들 내외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정말로 제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요.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너무나도 명랑하고 높은 목소리라 듣지 않으려 해도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아, 우리 시어머니? 말도 마. 완전 호구야, 호구. 진짜 이런 호구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다니까. 아들 기죽는다는 말 한마디에 손주 핑계 살짝 댔더니 그냥 돈이 쑥쑥 나온다니까. 저번에 외제차 뽑은 것도 봤지? 다 그 늙은이 돈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짜증나 죽겠어. 맨날 쿰쿰한 냄새나는 반찬 싸들고 불쑥불쑥 찾아오고 얼마 전에는 지 남편 유품인지 뭔지 아는 낡아 빠진 책상이랑 앨범을 버렸다고 아주 난리를 치는 거야. 누가 그런 걸 요즘 집에 두냐고. 진짜 촌스러워 죽겠다니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띵하고 울렸어요. 내 말이 늙으면 빨리빨리 죽어줘야 자식들이 편한데 재산만 잔뜩 깔고 앉아가지고는 우리 오찬 씨는 효자 노릇하느라 등골이 휜다니까. 아, 몰라. 빨리 유언장에 적힌 대로 그 건물 받고 이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얼굴 안 보고 살고 싶다. 어휴, 진짜. 통화 소리가 끊기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흘러나와 제 신발을 적시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호구, 늙은이,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제 평생의 희생과 사랑이 아낌없이 주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모욕과 경멸로 되돌아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가슴 속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제 어리석음이 제 자신과 제 인생을 얼마나 끔찍하게 좀먹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돈줄이 되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이유도 없었죠. 이제부터는 오직 나 김미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만한 대가를 반드시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 김미자는 죽고 차가운 복수를 꿈꾸는 인간 김미자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엿들은 후 저는 며칠 동안 칩거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다가도 이내 마음을 다잡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동안 아들 내외에게 건네준 돈만 해도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2억, 외제 차값 수천만 원, 그 외에도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쥐어준 용돈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제 전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뼈까지 발라먹힐 기세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오찬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인 지연이를 앞세워 돈을 요구하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아들이 직접 나섰더군요. 잠옷 진지하고 비장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잠시 댁으로 찾아뵈어도 될까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연기하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오찬이는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와서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굴었습니다. 어머니 돈만 바라보고 지연이 말에 휘둘려서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정말 죄송합니다. 뜬금없는 사과에 저는 잠자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악어의 눈물이 어떤 것인지 책에서만 읽었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더군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어머니, 제가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친구랑 같이 동업해서 IT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망이 아주 밝은 아이템이에요. 이것만 성공하면 어머니께 받은 돈 10배, 20배로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들, 이제 더는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오찬이는 서류 가방에서 그럴듯하게 꾸민 사업 계획서를 꺼내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온갖 어려운 전문 용어와 장밋빛 전망이 담긴 그래프들이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유치한 그림놀이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데? 초기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저것 다 합쳐서 3억 정도 필요합니다. 3억.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작자가 과연 한치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 인간인지 아니면 구제불능의 쓰레기인지. 알겠다. 내가 그 정도로 마음을 다잡았다니 이 어미가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마.
제 허락에 오찬이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정말이세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저는 아들의 호언장담을 들으며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 미련이 될 거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제 손으로 파멸의 씨앗을 심는 기분이었죠. 돈이 아들의 손에 들어간 후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식당을 할 때 성실하게 식자재를 납품하던 총각이 있었습니다. 후에 경찰이 되었다가 지금은 민원 해결 사무소라는 간판을 걸고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죠. 저는 수소문 끝에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그는 꾸준히를 겪어서인지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세상사에 통달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로 저를 다 찾으셨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죠. 내가 이번에 아들에게 사업 자금으로 3억을 보냈네. 그 돈이 정말 사업에 쓰이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는지 한 푼도 빠짐없이 알아봐 주게.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네. 그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제게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희망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기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죠. 드디어 약속한 날, 흥신소 소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제 아들 오찬이는 사업 파트너가 아닌 젊고 화려한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둘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명품관에서 쇼핑을 하고 급기야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는 더 가관이었죠. 제게서 받은 3억 원은 사업자금 통장이 아닌 그 여자의 개인 계좌로 고스란히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여자의 사치품을 사는데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사업은커녕 내연녀와 살림을 차리는데 제 돈을 쓴 겁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였으니까요. 마지막 한 줌의 기대마저 산산조각난 지금 제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에 대한 차가운 결의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걱정스럽게 묻는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주 괜찮네. 이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어. 정말 고맙네. 덕분에 내가 뭘 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됐어. 저는 그에게 두둑한 수고비를 쥐어주고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연극의 마지막 장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저는 마지막 연극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는 척하며 아들 내외의 걱정을 사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저는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물론 진짜로 쓰러진 것은 아니었어요. 미리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을 요란하게 깨뜨리며 최대한 진짜처럼 보이도록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기어가 전화기 버튼을 눌러 콜택시를 부르고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 좀 이상하구나. 저는 일부러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소리만 내뱉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제 계획대로 아들 내외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마도 구급차를 타고 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제 건강에 대한 걱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불안과 탐욕만이 가득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쓰러지신 거예요? 오찬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그 눈은 제 얼굴이 아닌 의사와 간호사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의사가 제 상태를 살피고는 보호자인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특별한 외상은 없는데 혈압이 좀 높고 쇼크 증상이 보입니다. 노인분들은 갑자기 쓰러지시면 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 지연이의 눈이 번뜩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와 간호사가 자리를 비우자 지연이는 제 침대 옆으로 바싹 다가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어요. 어머님, 정신 좀 드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시겠어요. 혹시라도 정신이 더 흐려지시기 전에 인감도장이랑 통장 어디다 두셨는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안 그러면 나중에 재산 문제 복잡해져요. 저는 눈을 감은 채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쓰러진 어미의 아니보다 제 재산을 관리할 걱정이 먼저인 며느리. 그리고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아들. 지연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재산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그러니 어서.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희미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둘은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더니 곧 간호사를 불러 저를 중환자실로 옮겨달라고 요청하더군요. 겉으로는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실은 제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패는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는 유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제 손에 들린 아들의 배신 증거들은 차갑고 묵직한 무기가 되어 제 복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칼을 휘두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제맛이라고 했던가요? 저는 제 인생을 건 이 연극을 가장 완벽하고 화려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조력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상담해 주었던 박 변호사는 너무 오랫동안 제 아들 편에서 생각해 주던 사람이기에 이 잔인한 복수국의 파트너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흥신소 소장에게 추천을 받아 젊고 냉철하며 승소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평판을 가진 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제가 알던 묵직하고 고풍스러운 법률사무소와는 전혀 달랐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고 모든 가구는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 나이의 절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수십 년 묵은 노장처럼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앉아 처음 유언장을 쓰던 날부터 병원 응급실에서 겪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내민 사진과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던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어요. 김미자 여사님, 정말 대단한 일을 겪으셨군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를 넘어 명백한 사기 및 기망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다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는 그저
제가 평생 일군 재산을 그 파렴치한 아이들에게 단 한 푼도 넘겨주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를 기만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어요. 제 단호한 말에 최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의 뜻이 그렇다면 가장 확실하고 통쾌한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여사님의 남은 인생과 존엄을 되찾는 싸움이 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대답하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최 변호사의 은밀한 반격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어요. 가장 먼저 제가 가진 강남의 상가 건물을 유령회사 격인 법인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지만 실질적인 소유권과 모든 권한은 여전히 제게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했죠. 이제 그 건물은 제 아들 내외가 함부로 조회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철옹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금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최 변호사가 지정해준 안전한 신탁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 신탁은 제가 지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심지어 제 아들이라도 단 한 푼도 인출할 수 없도록 묶여 있었어요. 수십 년간 통장에 쌓이는 숫자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 돈을 내 의지대로 움직이고 통제하는 과정 자체가 제게는 새로운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기분이었죠.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옮긴 후 저는 본격적인 연기에 돌입했습니다. 아들 내외 앞에서는 전보다 더 심해진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멀쩡히 앉아있는 아들을 보며 오찬아, 학교 다녀왔니? 라고 묻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며느리 지연이에게 아가씨는 누구신데 우리 집에 와 있나? 라며 낯선 사람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에다가는 소금 대신 설탕을 퍼붓고는 맛이 아주 좋다며 그들에게 먹어보라고 권하기도 했죠. 제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정말로 기억과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굳게 믿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던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제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자기들끼리 제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 이러다 정말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시겠어. 그러게 말이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변호사 말로는 한정치산 선고 같은 걸 미리 받아두는 게 좋다던데. 그거 좋은 생각이네. 어머니가 이상한 데다 재산 다 기부해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도 저는 멍한 표정으로 뜨개질만 하는 척했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노인 행세를 이어갔어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는 줄자를 들고 와 저희 집 거실 크기를 재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하느냐? 고 묻자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친절하게 말해주더군요. 어머님, 나중에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살려면 인테리어를 좀 해야 하잖아요. 이쪽 벽은 헐어서 거실을 넓히고 저쪽에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영화관처럼 만들 거예요. 좋겠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미끼를 던지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서랍장을 뒤지는 척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휴, 내가 이걸 어디다 뒀더라. 내 유언장 말이야. 분명히 이 서랍에 넣어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이의 귀가 쫑긋 세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틈으로 몰래 엿보니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제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유언장 봉투를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제 전 재산을 아들 손오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그녀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탐욕과 환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확인하는 순간 저 역시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걸려들었구나. 이제 이 지독한 연극의 커튼콜을 준비할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은 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침에 놓인 연기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들 내외는 제 앞을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들었고 저는 하루하루 제 안의 분노를 칼날처럼 벼리고 있었죠. 제 연기가 너무나 완벽했던 탓에 그들은 제가 이미 온전한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더 이상 어미가 아닌 곧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거위의 배를 가를 마지막 칼날을 건네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 아들 내외를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쇠약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을 맞았죠. 오찬아, 지연아. 와주었구나.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지연이가 걱정스럽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제 손을 잡았지만 그 눈동자에는 숨길 수 없는 기대감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잡고 애써 마른 눈물을 쥐어짜내며 말했습니다. 요 며칠 계속 꿈자리가 사납구나. 밤마다 너희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이제 그만 당신 곁으로 오라고 손짓을 한단다. 아무래도 내가 갈 때가 된 것 같아. 제 말에 오찬이와 지연이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희색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곧 표정을 감추고 슬픈 얼굴로 저를 위로했죠. 어머니, 그런 흉한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앞으로 저희랑 100년은 더 사셔야죠. 그래요,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잘해드릴 건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제 마지막 미끼를 던졌습니다. 아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게지. 내가 죽는 건 괜찮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구나. 내 이름으로 된 이 재산들, 이걸 다 정리하지 못하고 눈을 감으면 너희가 아주 복잡해질 게야. 내가 정신이 더 흐려지기 전에 내 손으로 모든 걸 너희에게 넘겨주고 싶다. 그래야 내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제 제안에 아들 내외는 잠시 숨을 멈추는 듯 했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보는 그 짧은 순간 수만 가지 계산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야 어머님 마음 편하신 대로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고 말고. 어차피 다 너희에게 줄 것인데 조금 일찍 준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겠니? 다음 주에 당장 법무사를 불러서 모든 명의를 너희 앞으로 이전해 주마. 그러니 너희도 준비를 하도록 해라.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떠오른 그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는 순도 100%의 탐욕과 환희를. 그들은 마치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며 속으로 차갑게 의졸였습니다. 그래, 마음껏 기뻐해 두어라. 너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 마지막일 테니.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아들 내외의 요란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며느리 지연이는
이미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루가 멀다고 백화점 명품관에서 온갖 카탈로그를 집으로 배달시켰고 제 앞에서도 버젓이 그것들을 펼쳐놓고는 희애낙낙했습니다. 어머님, 이 시계 어때요? 오찬 씨한테 딱 어울리겠죠? 한 8천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건물 명의만 넘어오면 이건 당장 사줘야겠어요. 지연아, 이 가방은 어때? 자기랑 잘 어울리는데?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네. 어머, 정말 예쁘다. 이것도 찜. 아, 어머님. 저희 이 집 팔고 타워 팰리스로 이사 갈 거예요. 제가 미리 펜트하우스 가계약까지 해놨다니까요. 계약금은 어머님 비상금 통장에서 조금만 뺐어요. 어차피 이제 다 저희 돈이잖아요. 호호. 저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만 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하나하나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치 제 장례식장에서 유산 잔치를 벌이는 하이에나 떼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는 고급 요양원 안내 책자 한 뭉치를 들고 와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제 곧 이사도 가야 하고 사업도 시작하면 바빠서 어머님을 잘 모시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특별히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책자에는 그림 같은 풍경 속에 자리한 호화로운 요양원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온갖 편의 시설과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죠. 여기 보세요, 어머님. 공기도 좋고 산책로도 잘 돼 있고요. 친구분들 사귀기도 좋으실 거예요. 저희가 매달 비용은 넉넉하게 넣어드릴 테니 여기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세요.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그 말은 즉 이제 쓸모 없어졌으니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제 평생의 보금자리에서 제 손으로 직접 저를 내쫓아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저는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다 해준다니 내가 뭘 알겠니? 제 대답에 지연이는 만족한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 심장에 박힌 또 하나의 대못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속한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희 집은 잔치집처럼 부산스러웠어요. 아들 오찬이는 평소에 입지도 않던 비싼 양복을 어색하게 차려입었고 며느리 지연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안절부절 못하며 손님들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직접 섭외한 법무사라는 자가 도착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곧이어 제 사람들도 도착했습니다. 최 변호사와 흥신소 소장 박 씨였죠. 저는 아들 내외에게 최 변호사는 제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박 씨는 제 개인 비서로 소개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정신이 아닌 노인네가 챙겨온 사람들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오히려 모든 절차를 지켜봐줄 증인이 많아졌다며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수십 장에 달하는 부동산 등기 이전 서류와 예금 양도 증서, 인감증명서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서류는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김미자 여사님께서 이 서류들의 도장만 찍어주시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들은 제 손에 쥐어진 인감 도장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마치 마법의 주문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지연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제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어서요. 이제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럼 저희도 어머님도 다 편해지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인감 도장을 내려다보았죠. 이 작은 나무 도장 하나에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길고 지루했던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약속대로 제게 마지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든 서류는 준비되었습니다. 김미자 여사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연기력을 모두 끌어모아 가장 나약하고 슬픈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몇 마디만 하지요. 제가 입을 열자 거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들이 데려온 법무사까지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저는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마치 혼잣말을 하듯 나지막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는 아니? 남편 일찍 여의고 너 오찬이 하나 먹여 살리겠다고 시장 바닥에서 밥을 팔고 손님들이 남긴 국물에 찬밥을 말아먹으면서도 내 놈 입에는 늘 따뜻한 밥 한 술 더 넣어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단다.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어요.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진심이었습니다. 아들 오찬이의 얼굴이 잠시 굳어지는가 싶더니 옆에 앉은 지연이가 그의 허벅지를 쿡 찔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본론이나 챙겨라 하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저는 그들의 작태를 모르는 척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제 표정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의 연약하고 슬픈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제 목소리 또한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힘이 실려 있었죠. 그런데 너희는 내게 무엇을 했지? 갑작스러운 제 태도, 변화에 아들 내외와 법무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오찬이가 더듬거리며 물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처음 실망했던 것이 언제인 줄 아니? 내 칠순날 나를 위한다며 데려간 그 비싼 식당에서 너희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지. 그리고는 고작 시장 좌판에서나 볼 법한 스카프를 던져주며 너희의 안목을 자랑했어. 제 말에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외제차였지. 잊지도 않은 손주를 핑계대며 내게서 수천만 원을 뜯어냈어. 그뿐인 줄 아니? 내 남편의 유품과 내 인생의 추억이 담긴 앨범들을 촌스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쓰레기 취급하며 내다 버렸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비서인 척 앉아있던 박 씨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찬아, 넌 내 어미에게 사업을 하겠다며 3억 원을 받아갔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내 입으로 직접 말해보겠니? 오찬이는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나서서 소리쳤죠.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찬 씨는 지금 밤낮으로 사업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고생? 아, 그래. 고생했겠지. 젊고 예쁜 내연녀를 강남 오피스텔에 숨겨두고 내 돈으로 온갖 명품을 사다 바치느라 아주 고생이 많았을 게야. 최 변호사가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오찬이가 내연녀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사진, 명품관을 드나드는 사진, 오피스텔 현관으로 들어가는 사진까지. 명백한 증거 앞에 오찬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너 유지연.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넌 내 등 뒤에서 나를 뭐라고 불렀지? 이 호구 늙은이가 빨리 죽기만을 바란다고 했더구나. 최 변호사가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는 지연이가 친구와 통화하며 제 험담을 하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완전 호구야, 호구.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평생의 희생과 아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던, 그러나 이제는 휴지 조각만도 못하게 된 그 종이 뭉치를 나는 너희에게 내 인생 전부를 주려고 했다. 내 피와 땀, 내 시간을 모두 바쳐 이룬 이 모든 것을. 하지만 너희는 나를 어미로 본 것이 아니라 그저 돈 나오는 기계, 열쇠만 꽂으면 열리는 감고로만 생각했지.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줄 내 재산은 이제 단 한 푼도 없다. 이것이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나의 유산이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유언장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찍 하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그 종이를 4조각으로, 8조각으로 더 이상 찢을 수 없을 때까지 잘게 찢어 허공에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마치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부푼 꿈과 탐욕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 기세였어요. 이 미친 늙은이가 진짜 돌았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지만 그녀가 제게 닿기도 전에 건장한 체격의 박 씨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들 오찬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미리 연락해둔 아파트 경비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당장 내 집에서 끌어내세요. 경비원들이 달려들어 울고불고 발버둥 치는 아들과 며느리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데려온 법무사라는 자는 이미 상황 파악을 끝냈는지 쥐 죽은 듯이 서류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사라진 뒤였죠. 나, 이거 안 나? 여긴 이제 우리 집이야.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어머니,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들의 처절한 비명과 울음소리가 현관문 밖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흩뿌려진 종이 조각들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깊고 가장 후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그 지옥 같던 소동이 끝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 집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어지러웠지만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어요. 저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집 안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드나들며 남겼던 흔적들, 그들이 사다 놓은 취향에도 맞지 않는 장식품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묵은 감정의 먼지까지 모두 깨끗이 닦아내고 싶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키니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저의 새로운 조력자가 된 최 변호사와 박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화려한 외식 대신 제가 직접 정성을 다해 차린 소박한 집밥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갓 지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정갈한 나물 반찬이 전부였지만 그들은 정말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들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제 편이 되어준 이들이야말로 제게는 새로운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안색이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최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두 분 덕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혜라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저희는 저희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 씨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더 뜨며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 후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조금 알아봤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지낸답니까? 한마디로 전쟁 중입니다. 당장 아주머니께 받던 돈줄이 끊기니 그동안의 씀씀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매일같이 카드 회사와 자동차 할부 회사에서 빚 독촉 전화가 빗발친다고 합니다. 사는 아파트에서도 관리비가 몇 달째 밀려 곧 쫓겨날 판이라고 하고요. 그 일로 매일같이 서로의 탓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통에 이웃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녹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소하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인과응보라는 네 글자가 떠올랐을 뿐입니다. 그들이 뿌린 탐욕의 씨앗이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겠지요. 그로부터 또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 재산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들렸어요. 아주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손호찬 씨에게 큰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박 씨가 가져온 두 번째 보고서의 내용은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아들 오찬이가 내연녀에게 버림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댁에서 더 이상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내연녀는 오찬이가 사준 명품과 남은 돈을 모두 챙겨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고 합니다. 오찬이가 뒤늦게 강남 오피스텔로 찾아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고 비밀번호까지 바뀐 뒤였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오찬이와 내연녀의 관계를 눈치챈 내연녀의 남편이 오찬이를 상대로 거액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 금액이 무려 1억 원이라고 합니다. 내연녀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모든 책임은 손호찬 씨가 져야 할 상황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저 하늘을 보고 있을까 잠시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의 결과일 뿐 제가 마음 아파할 이유도 책임감을 느낄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는 겨울이 막 시작될 무렵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기도 전에 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보고서의 내용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아들 손호창과 며느리 유지연이 결국 이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남은 것이 빚과 증오뿐인 관계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법원에서 재산을 분할하려 해도 나눌 재산은 없고 빚만 가득하니 서로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박 씨의 말에 따르면 법원 복도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다고 해요. 내년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뭐, 이 무능한 자식아.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해. 사랑을 속삭이던 그 입으로 이제는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지연은 빈손으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손우차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허름한 여관방을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보고를 들은 후 저는 박 씨와 최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큰 사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죠.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을 보낸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허무함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오랫동안 제 버킷리스트에만 존재했던 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행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서요. 가장 길고 가장 좋은 코스로요. 수화기 너머의 상담원이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나 김미자를 위한 시간을 보낼 것이었습니다. 제2의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를 제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낸 후 제게는 거대한 허무함 대신 예상치 못한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제 수십 년의 피와 땀이 담긴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그 돈은 더 이상 제 아들을 위한 유산이 아니었기에 그 가치와 의미를 새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저는 최 변호사에게 연락해 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는 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최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사님, 아주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더 이상 제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돈이 저처럼 혹은 과거의 제 아들처럼 기회가 없어서 좌절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절망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제 평생의 고생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 재단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미자 희망 장학재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이름 앞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붙이니 왠지 모르게 제 남은 인생도 희망으로 가득 찰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재단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둘째,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는 것. 마치 과거의 저 자신과 엇나가기 전에 제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일들을 뒤늦게나마 실천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세상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의 홧김의 기부 정도로 생각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제 진심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응원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식당에 오랜 단골 손님이었다며 작은 성금을 보내온 분도 있었고 제 사연에 감동했다며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싶다는 젊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제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따뜻한 인연들이 가득했음을 깨닫게 되었죠. 재단이 첫 장학생들을 선발하던 날, 저는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아이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 속에는 가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총명한 빛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공사장을 전전하면서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다는 남학생,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여학생, 그리고 어린 아들을 업고 면접장에 와서 사회복지사가 되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하던 젊은 엄마까지.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동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이 아이들이야말로 제가 지켜야 할 진짜 내 새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단 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자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선물을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평생의 꿈이었던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이었죠. 식당 주방과 쪽방이 세상의 전부였던 제게 세계 일주는 그야말로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길고 가장 좋은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아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거대한 크루즈선이 항구를 떠나 망망대해로 나아가는 순간 저는 갑판에 서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씻겨나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여행은 경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과 역사의 영원함을 느꼈고 그리스 산토리니의 눈부신 하얀 골목을 거닐며 잊고 있던 소녀 감성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알래스카의 거대한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장엄한 풍경 앞에서는 자연의 위대함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고 모로코 마라케시의 복잡한 시장 골목에서는 향신료 냄새에 취해 정신없어 흥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역설적으로 제 과거의 삶이 얼마나 좁고 비참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고작 아파트 평수와 자동차 모델 따위에 목을 매던 아들 내외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가련하게 느껴졌죠. 저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운하가 내려다 보이는 한 카페에 앉아 엽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덕분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 이제 나를 찾지 마라. 주소는 제가 기억하는 아들 내외의 마지막 월세방 주소였습니다. 그 엽서가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어떨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과거에 어리석었던 저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와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몇 달간의 긴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김미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집은 더 이상 외로운 저택이 아니었어요. 재단을 통해 인연을 맺은 아이들이 명절이면 제 집을 찾아와 함께 송편을 빚었고 여행지에서 사귄 동년배 친구들과는 매주 함께 요가와 서예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새로 사귄 친구들과 거실에 둘러앉아 직접 담근 과실주를 나누어 마시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집이 이렇게 사람의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적이 있었던가.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과 거짓 웃음만이 가득했던 그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하며 살았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죠. 그동안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채워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생각은 제 기억 속에서 거의 지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제게 희미한 흉터 자국일 뿐 더 이상 제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과거의 유령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장학생들의 감사 편지를 읽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비서에게서 인터폰이 걸려왔습니다. 이사장님, 면회를 요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누구신데요? 자신을 이사장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여보내세요.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아들 오찬이는 그래도 번듯한 옷에 기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마치 수십 년은 늙어버린 노숙자 같았습니다. 머리는 까치집을 하고 있었고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얼굴에는 거뭇한 수염이 가득했습니다. 값비싼 외제차를 자랑하던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여기저기 해지고 더러운 때가 낀 작업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찬이에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바닥에 엎드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때는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지연이 그 계집애한테 홀려서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한테 못할 짓을 했어요. 그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찌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동정 유발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용건이 뭐지? 제 차가운 물음에 그는 고개를 들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과 함께 간절한 탐욕이 서려 있었죠. 어머니, 저 정말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요. 일용직으로 공사장을 떠도는데 빚쟁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매일같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잠도 여간방에서 새우잠을 자고 밥도 며칠씩 굶기 일쑤예요.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딱 한 번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만 주세요. 많은 돈도 바라지 않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릴 수 있는 돈만 빌려주시면 제가 평생 어머니 발 씻겨드리며 은혜를 갚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기어와 제 다리를 붙잡으려는 그의 손을 피하며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오찬 씨. 저는 일부러 그의 이름을 똑똑히 불렀습니다. 아들이 아닌 완전한 타인을 부르는 호칭으로. 당신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든 빚쟁이에게 쫓기든 여간방에서 잠을 자든 그것은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망쳐버린 삶의 결과일 뿐 이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마세요. 내 아들은 5년 전 내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이미 죽었습니다. 제 말에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찾아온다면 그때는 업무방해와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저는 차갑게 말을 뱉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박 씨에게서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이제 어엿한 중견탐정사무소의 소장이 되어 있었죠. 아주머니,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그냥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유지연 씨 소식입니다. 그래요?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낸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작게 났습니다. 상습 사기 결혼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박 씨의 말에 따르면 유지연은 저와 이혼한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남자를 등쳐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재력가 행세를 하며 남자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다가 결국 꼬리가 길어 덜미를 잡힌 것이었죠. 여러 건의 사기가 병합되어 꼼짝없이 긴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감정은 통쾌함이나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감각 그 자체였어요. 제 인생에서 너무나 멀어져 버린 사람의 소식은 마치 먼 나라의 가십 기사를 읽는 것처럼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창밖으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문득 5년 전 헤어진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꾀죄죄했던 행색, 텅 비어있던 눈동자, 증오나 연민 같은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길고양이에게 느끼는 아주 찰나의 측은함 같은 것이었죠. 저는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편의점에 들러 즉석 국밥 몇 개를 살 수 있는 식사 쿠폰 한 묶음을 샀습니다. 가장 싸고 가장 보잘것없는 쿠폰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하얀 봉투에 그 쿠폰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를 통해 알아낸 아들이 머물고 있다는 허름한 쪽방촌 주소를 적어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화해도 아니었죠. 그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1%의 찝찝함을 털어내기 위한 저 자신을 위한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밥은 굶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너와 나의 인연은 영원히 끝이다. 그 봉투가 우체통으로 떨어지는 순간 저는 제 아들을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장사 지냈습니다. 미자 희망 장학재단이 어느덧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시내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저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행사장 입구에 서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정재계의 유명 인사들, 저의 뜻에 동참해준 후원자들, 그리고 그동안 재단의 도움으로 훌륭하게 성장한 장학생들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재단의 10년 역사를 담은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었습니다. 처음 장학 증서를 받고 쑥스러워하던 어린 학생들의 모습부터 당당한 사회인이 되어 후배들을 위해 강연하는 모습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자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습니다. 저것이 바로 제가 지난 10년간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축하 공연과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사회자가 한 사람을 무대 위로 초대했습니다. 재단의 일기 장학생이었고 지금은 국내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감정을 추스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 전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김미자 이사장님의 도움으로 의사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저희 집은 아버님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길바닥에 나앉기 직전이었습니다. 의대 합격 통지서를 받고도 저는 기쁨보다 절망이 앞섰습니다. 등록금은커녕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때 제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미자 희망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그 편지는 단순한 장학금 증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구원한 동아줄이었고 꺼져가던 제 꿈에 불을 붙여준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김미자 이사장님께서는 제게 단순히 돈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명절이면 집으로 불러 따뜻한 밥을 먹여주셨고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손을 잡고 너는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게는 또 한 분의 어머니셨습니다. 그의 말에 연회장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제가 의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사장님의 위대한 사랑 덕분입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가 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결코 슬픔이나 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제 선택이 옳았다는 뿌듯함, 그리고 제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한 평온의 궤도에 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고 아침 햇살과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요가 학원에 가서 굳은 몸을 풀고 오후에는 서예 교실에 나가 벼루에 먹을 갈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붓을 들어 화선지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쓸 때면 제 마음도 덩달아 깨끗하게 정화되는 기분입니다. 저녁에는 재단 일을 돌보거나 장학생 아이들을 만나 고민을 들어주고 밥을 사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저를 이사장님이 아닌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를 때 저는 세상 가장 큰 부자가 된 듯한 충만함을 느낍니다. 돈과 시간의 주인이 되어 오직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루를 온전히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일인지 저는 매일같이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해 저녁 저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잘 그린 한 폭의 수채화처럼 주황색과 보라색, 붉은색이 어우러져 장엄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을 조용히 반추해 보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악착같이 살았던 젊은 날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어리석은 중년 배신과 분노에 몸을 떨었던 시간 그리고 통쾌한 복수와 새로운 시작까지 그 모든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미련도 없었죠. 잘못된 인연을 끊어낼 용기를 냈던 과거의 제 자신이 대견하고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아들을 받아주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그들의 금고지기로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용서가 아닌 단호한 단절을 통해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제 삶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나지막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복수보다도 더 달콤하고 완벽한 저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